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우리 앞선 세미나에서는 하버마스 선생님의 견해를 중심으로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버마스 선생님의 견해에 따르면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는 바로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있다. 자,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란 무엇이냐? 바로 대화가 중요하다. 대화가 어떻게 중요한가? 그 대화가 민주적 대화의 형식을 지녀야 된다. 민주적 대화의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민주적 대화의 절차는 무엇이냐? 자, 민주적 대화의 절차란 정점과 관련한 모든 이해 당사자가 그 정점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발언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 정치적 권력이나 경제적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머리를 조아리지 않고 누구나 쟁점과 관련한 문제에 참여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그러한 민주적 절차가 온전히 마련돼 확보되고 있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그것 알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이상적 담화 상황의 네 가지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상적 담화 상황의 네 가지 조건에 대해서 관련 대화의 참여자가 서로 인정을 하게 되면 상호 이해에 도달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논리적으로 논리적 형식이 들어맞을 뿐만 아니라 규범적 정당성,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보편적 합의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하버마스 선생님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정리한 이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어떠한 법이나 정책이 어긋난다면 시민불복종은 정당화된다. 이것이 하버마스 선생님의 견해입니다. 계속 이어서 시민불복종을 요구하는 법의 정당성은 민주적 대화의 절차에 바탕을 둔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통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즉, 절차적 합리성은 법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법이나 정책이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요구하는 절차를 강구하고 있다면 그 법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의도적으로 법을 따르지 않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합니다. 처벌을 감수한다는 것은 법 질서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을 상실한 특정한 법에 대한 복종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거듭 강조드리고 있듯이 이 하버마스 선생님은 법이나 정책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절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합리성. 그런데 이 하버마스 선생님께서 제시하는 절차적 합리성은 바로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의미하고 있죠. 그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앞선 세미나에서 제가 자세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국가의 권위는 합법성만으로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정당성을 강구하는 불완전한 체계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헌법이나 법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요구할 수 없으며 오직 조건부 복종만을 요구할 수 있죠. 즉, 법적 정당성에 부합하는 법에만 시민들의 복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버마스 선생님의 견해에 따르면 국가가 법의 완전 무결함을 전제로 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 무결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 법은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합법성에 부합하기는 하지만 정당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정당성에 합법적인 법이 어떠한 정책이나 법률이 합법성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두고 시민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닌 조건부 복종만을 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이 측면을 강구하고 국가가 시민에게
합법성만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의 권위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겠죠. 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나 검사 같은 사법기관이 시민불복종에 참여하는 시민을 일반적인 범죄자를 다루듯이 취급하여 처벌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국가는 권위주의적 합법주의로 전락합니다. 법과 도덕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도덕은 법이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기여하며 법은 도덕이 기능성을 발휘하도록 기여합니다. 자, 결국 시민불복종은 도덕적 규범을 바탕으로 법이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개선하려는 노력인 셈이지요. 자, 그런데 시민불복종을 일반적인 범죄자와 똑같이 통상적으로 처벌한다면 법이 직면할 수 있는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법이 완전 무결한 것이 아니라 정당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조건부 복종만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나 검사 같은 사법기관이 이러한 측면을 간과하고 합법성에 어긋났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불복종을 하는 시민들까지 일반적인 범죄자를 취급하듯이 그렇게 통상적인 처벌을 한다면 그것은 하버마스가 볼 때 권위주의적 합법주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권위주의적 합법주의는 합법성을 무조건 정당성보다 우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합법성이 어긋나면 무조건 처벌의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합법성이 어긋난다 할지라도 어떤 정당성을 바탕으로 시민불복종을 할 경우에 사법기관 자체도 혹시나 우리 이 법이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정당성에 어긋나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성찰하고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의 여유는 전혀 열어두지 않고 너 법을 위반했네, 합법성에 어긋났네, 처벌 이것만 여기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즉 여기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합법성과 정당성 사이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있지 않은 거예요.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정당성에 어긋날 수 있고 정당성에 어긋난다면 그 합법성에 부합하는 법률이나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 오류를 우리가 성찰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주의를 열어두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아주 뻣뻣하게 굳은 이러한 이 법에 대한 태도를 하버마스는 권위주의적 합법주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과 도덕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여기 하버마스라는 학자는 법과 도덕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상보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즉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자, 특히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의 어떤 측면을 보완해 줄 수 있느냐? 도덕은 강제성을 지닌 것이 아니에요. 자율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도덕은 지키면 칭찬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비난을 받지만 반드시 지키라는 건 아닙니다. 강제하는 건 아니에요.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서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도덕은. 즉 도덕은 이것이 옳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행동해라라고 하는 의무의 영역이지만 강요할 수는 없어요. 강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천적인 동력을 확보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다소. 그런데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 효과성 중에 하나가 강제성이에요. 그래서 법은 도덕이 가지고 있는 그
도덕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이 지닌 한계, 즉 어떠한 이 행동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미약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도덕과 관련한 도덕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강제성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법은 도덕이 기능성을 발휘하도록 기여합니다. 도덕이 지향하는 바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기능성, 바로 강제적인 명령을 통해서 이러한 기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셈이지요. 자, 반면에 도덕은 법이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법은 어, 법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어떤 이 명령, 당위성 이런 것들은 도덕적 정당성에 부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이 법률 조항이 도덕적 정당성을 결의하고 있다면 예를 들면 앞서 우리 에피소드에서 언급한 것처럼 흑백 분리 관련 법률 그 같은 것이죠. 인종차별에 바탕한 흑백 분리 관련 법률이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합법성에는 드러났지만 그것이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도덕이 그 법이 이 도덕적 정당성을 결의하고 있을 경우에 그 법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도덕이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 법과 도덕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즉 상호 보완적 관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 하버마스 입장에서는 법이 합법성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정당성을 결의하고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고 오직 합법성만을 가장 우위에 두는 그런 뻣뻣한 법에 대한 관점은 권위주의적 합법주의다, 이렇게 비판에 직면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그럼 하버마스 선생님의 견해를 고려할 때 만약 흑백 분리 관련 법률이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요구하는 절차를 간과하고 있다면 온수의 시민불복종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와 관련하여 하버마스 선생님의 견해는 형식적 조건인 절차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 결과 롤스 선생님의 정의의 원칙이나 싱어 선생님의 공리의 원칙과 같은 실질적 도덕 원칙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이 점이 좀 아쉽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와 더불어 실질적인 도덕 원칙이 마련되면 시민들이 시민 불복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더욱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제가 하버마스 선생님이 견해가 지닌 약간의 아쉬운 점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 하버마스 선생님은 형식적인 절차를 강조하고 있어요. 절차는 제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가지고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주적 대화의 절차를 제가 언급드렸고 그 민주적 대화의 절차가 온전히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이상적 담화상의 4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버마스 선생님은 어떠한 이것이 정의의 원리다, 이것이 정의의 원리다라는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형식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 절차. 그 절차가 바로 의사소통적 합리성에서 언급드렸던 민주적 대화의 절차, 이상적 담화 상황의 4가지 조건에 해당되겠죠. 이러한 형식적 절차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형식적 절차에 따라서 보편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대화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몫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보편적 합의에 부합한다, 이 원리가 보편적 합의에 부합한다라고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하버마스 선생님은 롤스 선생님의 견해에 따르면 정의의 원리가 보편적 합의에 부합하는 것이고
우리 시인가 선생님이 견해했다면 공리의 원칙, 즉 이익평등 고려 원칙이 보편적 합의에 부합하는 것이죠. 이것이 보편적 합의에 부합한다. 이것이 정의다라는 결론을 내지는 않지요. 하프마스 선생님은 단지 그 형식적인 조건, 절차를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장점이 될 수는 있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강한 추진력을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원칙이다, 이런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 어떤 강한 행동의 추진력을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세미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나는 왜 이 법에 따르는가? 만약 그저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따른다면 인간이 프로그래밍한 명령에 따라 작동하는 인공지능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모든 정신 과정을 반성 혹은 성찰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인공지능과 달리 자신의 생각, 감정, 느낌을 포함한 일체의 정신 활동을 성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덕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성찰할 때 우리가 따르는 법이 지닌 한계를 보완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시민불복종은 국가의 권위로서 법을 파괴하기 위한 성찰이 아닌 국가의 권위를 정당성의 토대 위에 더 굳건히 세워주려는 디딤돌인 셈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인공지능인가?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는 성찰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없는가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프로그래밍 해놓은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만 작동을 하죠. 즉 인간이 프로그래밍한 알고리즘의 한계 내에서 계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인공지능이죠. 반면에 인간은 그러한 계산 과정 전체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올바른가, 이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이렇게 성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죠. 그렇다면 인간다운 인간이라면 그저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과연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그 법이 과연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성찰, 이 리플렉션하는 이 정신 과정이 수반되어야 온전한 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법 시스템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면하는 그 법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과연 이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문제가 없는가를 리플렉션,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공지능이 아니라 성찰할 수 있는 고귀한 인간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미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이었습니다.